지혜 읽어주는 소녀. 자신을 늘 새롭게 알아. 과거에는 틀림없는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에 이것만큼은 자신의 확고한 신조라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같은 변화를 자신이 어려서, 깊이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라는 이유로 그저 묻어두지 마라. 그 무렵의 당신에게는 그렇게 사고하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진리요 신조였다.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치 않게 되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과 다름없다.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이다. 사람의 고귀함을 보는 눈을 가져라.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의 고귀함을 보도록 하라. 그 사람의 비열한 면이나 표면상 드러나는 것만 본다면 그렇게 보는 이 스스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증거다. 그것은 누군가의 저급한 면만을 봄으로써 어리석고 노력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은 저런 인간들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고귀함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하지 마라. 자신 또한 그와 똑같은 저급한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사고는 언어의 질과 양으로 결정된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에 떠올려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말하고 싶은 것을 대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 전해졌을 것이라 낙관하기 일쑤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빈약하면 표현도 빈약해지고 실제로 사고와 감정이 충분히 표현된다고 할 수 없다. 동시에 그 언어의 질과 양이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결정하기도 한다. 어휘가 적은 사람은 사고도 마음가짐도 거칠고 난폭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과의 대화나 독서, 공부에 의해 언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연히 사고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마음은 태도에 드러난다. 극단적인 행동, 짐짓 과장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허영심이 있다.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타인에게 각인시키길 원한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내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는 듯 혹은 무슨 일이든 섬세한 듯 보이지만 내실은 공포심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혹은 무슨 일이든 자신 이외의 사람이 관계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심 타인을 얕잡아보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상과 꿈을 버리지 마라. 이상을 버리지 마라.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버리지 마라. 누구나 높은 곳을 목표로 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다며 청춘 시절의 일이었다며 그리운 듯 떠올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상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느 사이엔가 이상과 꿈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타인이나 젊은이를 조소하게 된다. 시샘과 질투로 마음이 물들어 혼탁해지고 만다. 발전하려는 의지나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 또한 버려지고 만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상과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철학을 가지지 마라. 일반적으로 철학을 가진다라고 말할 경우 어느 정도 굳어진 태도와 의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획일화하도록 만든다. 그런 철학을 갖기보다는 때때마다 인생이 들려주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낫다. 그 편이 일이나 생활의 본질을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철학하는 것이다. 멀리 떨어져 바라볼 때, 때로는 먼 시야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그들을 생각할 때, 함께 있을 때보다 그들은 한층 더 아름답고 그립게 여겨진다. 음악 또한 그것과 멀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더 큰 사랑과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그처럼 때로는 대상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응시할 때 많은 것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답다. 고전 비극, 아니 모든 고전 문학의 중요한 매력은 등장인물들이 소박하게 말한다는 점이다.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마음의 지배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기 전에 훌륭한 지각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대의 양식을 찬미하는 것은 그 예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때문이다. 그리스인은 사색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완벽한 지각과 건강,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어른들도 아이처럼 꾸밈 없고 아름답게 행동했다. 꽃병을 만들고 비극을 만들고 조각상을 만들었다. 모두 건강한 감각으로 빚어낸 멋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영혼의 성장만이 진정한 이득이다. 미덕으로 인한 이득에는 아무런 부담도 없다. 그러나 물질상의 이득에는 대가가 따른다. 아무런 공도 노력도 없이 얻은 이득이라면 나에게 이득을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런 이득은 어느 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만다. 나는 노력하지 않은 이득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반드시 새로운 부담이 뒤따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의 이치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데는, 또 내 것이 아닌 보물은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데는 아무런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고요히 영혼의 평화를 즐긴다. 젊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태어난 해부터 계산하는 나이나 젊음과는 또 다른 젊음과 나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실제로 어떤 생각은 우리를 언제나 젊은이처럼 느끼게 해주고 항상 젊음을 유지하게 해준다. 보편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지나침은 모자람을, 모자람은 지나침을 부른다. 힘에서 얻은 것은 시간에서 잃고 시간에서 얻은 것은 힘에서 잃는다. 행성들 사이의 주기적인 혹은 보상적인 오차도 그 예이다. 정치사에서 볼 수 있는 기후와 토지의 영향도 마찬가지다. 추운 기후때의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고 적극적이다. 황량한 땅에서는 열병도 악어도 호랑이도 정갈도 살 수 없다. 모든 지나침은 모자람을 부르고 모자람은 지나침의 원인이 된다. 단맛 속에는 반드시 쓴맛이 있고 악 속에도 선이 숨어 있다. 즐거움을 담는 그릇인 재능을 남용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이 재능을 절제하면 그 보상으로 무병장수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약점을 힘의 근원으로 만든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약점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자진해서 낮은 자리에 서려 한다.
편안한 방석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잠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자극을 받고 고통을 겪고 패배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만의 망상에서 깨어나야만 절제와 진정한 능력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의 손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적보다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적에게 입은 상처는 곧 나아서 아물고 딱지가 앉아 쉽게 떨어진다. 그래서 적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이제 불사신이 되어 있다. 진리의 독점권은 없다. 마음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진리 자체를 위해 진리를 사랑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진리의 소유권 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어디서든 진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진리에 인간이 지어낸 이름을 붙이거나 도장을 찍지 않는다. 진리는 오래전부터, 아득한 옛날부터 자신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지혜에 대한 독점권은 없다. 이들은 어느 한쪽에만 치중한 탓에 올바르게 생각할 힘을 상실해버리기 쉽다. 정말로 중요한 생각을 들려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별로 예리하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은 이들이다. 우리가 오랜 세월 갈구하고 찾아왔지만 찾지 못한 것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쳐준다. 평화로운 삶의 비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산다. 보람 있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없고 떨리는 손을 가진 술주정뱅이처럼 삶은 꿈속에서 벌이는 한바탕 대소동과 같다. 이런 삶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허식과 혼탄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도 조금의 의심 없이 나 자신을 안정시키며 나의 신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나의 신조는 어떤 일을 하든 뒤로 미루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막연한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추하더라도 지금의 친구와 환경을 우주가 나에게 보낸 신비의 전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피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큰소리친다. 하지만 아무리 큰소리쳐도 삶의 조건을 벗어날 수는 없다. 어느 부분에서는 피할 수 있어도 다른 치명적인 부분에서는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담과 이익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그 예이다. 이 둘을 분리하려는 것은 사물의 감각적인 매력을 보면서 그 해악은 보지 못하고 인어의 머리만 보고 꼬리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한쪽을 채우려면 다른 쪽을 비워야 한다. 자연계 곳곳에서 양극성 혹은 작용과 반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둠과 빛, 차가움과 뜨거움, 밀물과 썰물, 남성과 여성, 동식물의 들숨과 날숨, 체액의 양과 질의 균형, 심장의 수축과 이완, 유동체나 음영의 파동, 원심력과 구심력 등이 그것이다. 바늘 한쪽 끝에서 자기력을 일으키면 반대쪽에도 자기력이 생긴다. 남쪽이 끌어당기면 북쪽은 반동을 일으킨다. 이쪽을 텅 비게 하려면 저쪽을 응축시켜야 된다. 이런 이원론이 자연현상을 이등분한다. 모든 것에는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절반이 있다. 정신과 물질, 남성과 여성, 안과 박, 위와 아래, 동과 정, 긍정과 부정 등이 그 예이다.
세계는 이처럼 이원적이며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도 그렇다. 만물의 모든 조직은 그 부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행복과 지혜. 자연은 한눈 파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조용히 밥이나 먹을 땐 잡담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눈앞에 다가온 시간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하고 길 위에 놓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여행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능한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것이 먼 것 못지않게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균형을 추구한다. 파도가 높이 치솟은 정점에서 급속히 잔잔한 상태로 돌아가듯 세상의 모든 일은 스스로 균형을 추구한다. 세상에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들은 지나치게 교만한 자와 강한 자, 부유한 자, 운이 좋은 자들을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로 끌어내린다. 너무 고집이 세고 난폭해서 사회생활에 맞지 않는 남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기질로 보나 태도로 보나 불량한 시민이다. 자연은 이 남자에게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을 점지해 줄 것이다. 아이들은 시골 학교의 어느 여교사반에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무뚝뚝하고 험상궂던 이 남자의 인상은 아비로서의 사랑과 걱정으로 인해 부드럽게 변할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화강암과 장석 같은 단단한 돌도 부드럽게 만든다. 멧돼지를 내쫓고 어린 양을 불러들여 자연의 균형을 유지한다. 세월이 주는 선물. 모든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지혜는 어디에든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혈액처럼 우리 몸을 흐르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게도 하고 슬픈 날과 즐거운 노동의 날들을 번갈아 경험하게 만든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지혜의 참모습을 깨닫는다.